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들어보셨나요? 2009년 3천여 명이 정리해고에 내몰린 쌍용차에서 23분의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인데 함께 살자 외친 쌍용차 노동자의 자살률은 이보다 10배나 높습니다. 23번째 희생자의 장례식장에서 한 노동자가 제게 말씀하시더군요. 회사가 회계 조작하고 고의부돈해서 노동자들이 아무 잘못 없이 고통받은 진실만이라도 세상이 알아주면 이렇게 수십 명이 절망으로 죽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요. 우리 이웃들을 그 고통 속에 놓아둔 것이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국정조사 극구 거부하던 새누리당, 또 면담조차 거부하던 박근혜 후보 측에서 이 TV토론 직전에야 대선 후에 국정조사 하자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일이라도 합시다. 왜 대선 이후여야 합니까? 하루가 급합니다. 지금 철탑 위에 오른 노동자의 겨울이 깊어갑니다. 국정조사와 별도로 범정부적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다시는 이런 고통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민주정부 10년 동안 무제한 허용되기 시작했던 정리해고와 손배가압류, 노동자들은 한마디도 못하는 회사 정리 절차 문제 드러내야 합니다. 폭력 진압 승인한 이명박 대통령 책임, 복직 약속 이행 거부하는 회사 책임 뚜렷이 합시다. 그러면 해결책도 그리고 방지책도 나옵니다. 제주 해군기지, 용산 참사, 강원도 골프장 곳곳에 서민들이 울고 있습니다. 모두 범정부적 조사가 필요한 곳입니다. 지난 5년 이 참극 만들어낸 새누리당 재집권 절대 허용하지 맙시다. 서민의 눈물부터 닦읍시다. 다시는 이런 아픔 없도록 민주정부의 부족함 넘어서는 진보적 정권 교체 해내겠다는 것이 저희 통합진보당의 의지입니다. 노동자, 농어민, 서민 살리는 정권 교체 꼭 이뤄내겠습니다. 서로 싸우지 않고 정치 보복하지 않는 상생과 통합의 정치, 품격 있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중산층 복원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서 중산층 70%의 시대를 여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실패 원인이 불통과 정직하지 못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소통하는 대통령,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 또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또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대통합,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마음을 모으는 것은 오직 마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박근혜 후보가 보여줬던 것처럼 전태일 열사 동상에 헌화하겠다고 쌍용차 노동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는 것, 소통이 아니지요. 불통입니다. 지만 씨 비리 관련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말에 동생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라고 입도 못 열게 하는 것, 경청입니까? 오만과 독선입니다. 구시대 제왕적 리더십의 전형입니다. 유신 독재의 퍼스트레이디가 청와대에 가면 여성 대통령이 아니라 여왕됩니다. 여성 대통령 필요하지요. 그러나 여왕 안 되지 않습니까? 불통, 오만, 독선의 여왕은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저 서민들과 함께 비 맞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는 마음으로 일해왔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통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서민들 말씀 경청하면서 배우고 함께 겪으면서 소통하고 또 진한 공감 이루는 것이 진보 정치의 기본 자세고 저부터 마음 다잡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요즘 노동조합 만들어서 정규직화 추진하는 것 아시죠? 이분들과 저도 학교 급식실에서 함께 일하면서 잠깐이나마 함께 공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급식실을 들어가려면 보건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통령 후보 되고 나서 제가 보건소에 직접 가서 보건증을 뗐습니다. 보건소에서 매우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 또 대통령 나선다는 사람이 식당이라도 차리려나 하는 그런 눈빛이셨습니다. 막상 급식실 일 해보니까 어깨가 뻐근했고 그리고 조리 종사원들이 근골격계 질환 앓고 있다는 말씀, 또 10년 일해도 월급 100만 원 안 되는 서름, 호봉제 해야 된다는 말씀이 뭔지 가슴으로 느껴졌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하는 대통령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대통령 되겠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그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아예 하지 않고 또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그 정치 생명을 걸고 지키는 그런 정치를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꾸준히 그런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부패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놓겠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좀 드리죠. 국회의원 하면서 씁쓸한 일 여러 번 봤습니다. 4대강 예산 반대하면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함께 예결위 점거 농성을 할 때인데요. 한 민주당 의원께서 농성장 앞에서 어느 그 보수 언론 기자를 우연히 오랜만에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원이 바로 그 농성장에 들어갔다 오더니 책을 한 권 선물하시는 거예요. 마침 제가 옆에 있었는데 기자가 책을 이렇게 떠들어 보더라고요. 근데 책갈피에 10만 원 수표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농성한다면서 보수 언론에 촌지 내미는 모습. 저는 솔직히 역겨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이러니까 정치인들 다 똑같다 이야기하게 하시는 이유죠. 기득권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어떻게 정치를 바꾸겠습니까? 서민들 눈으로 보면 결국 뽑아놓으니까 재벌 편든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양극화된 사회로 서민들 힘듭니다. 양극화된 정치 희망마저 뺐습니다. 기득권에 맞서서 서민 눈물 닦는 정치를 해야 정치 쇄신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치 고질병 또 말씀드립니다. 친일의 뿌리, 독재의 과거, 민생 외면 말바꾸기, 각종 비리 백화점, 꼬리 자르기, 툭하면 색깔론, 이 부끄러운 구시대 정치 누가 만들었습니까? 새누리당 아닙니까? 박근혜 후보 새누리당이 정치 열심히 말할 자격이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한국 정치 쇄신의 핵심은 바로 새누리당 없어지고 합리적 토론이 가능한 정치 환경 만들어서 서민 눈물 닦는 정치하는 겁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권위주의를 탈피하겠습니다. 최병순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현대차 3천여 명 사내하청 노동자 가운데 한 분입니다. 정규직이 오른쪽 바퀴 끼우고 비정규직은 왼쪽 바퀴 끼우는데 비정규직 월급 70% 받고 손쉽게 잘려나가죠. 최병승 씨가 올 봄에 8년 만에 대법원에서 정규직 맞다, 복직해라 이런 판결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판결 묵살했습니다. 같은 처지의 비정규직들 정규직화 문제도 나몰라라 합니다. 이분이 고압 송전탑에 오른 지 오늘로 49일 됐습니다. 법대로 하자. 송전탑을 찾아갔더니 제가 노동자들께서, 동료들께서 저에게 해준 딱 한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송전탑에 둥지를 짓고 살아야 하는 2012년 11의 대한민국. 정말 기가 막힙니다. 참여정부 시절 양산된 비정규직이 이렇게 허공중에 매달려서 이 겨울을 버팁니다. 이런 현실조차 바꾸지 못하는 정치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싶습니다. 재벌 대기업 기득권 안 놓습니다. 아무리 해도 말은 안 듣습니다. 재벌과 상생하겠다는 것은 노동자 서민들 고생하라는 것이죠. 이 문제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비정규직 문제 그 해결이 우리 하나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라는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또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입니다. 저는 임기 중에 비정규직의 비율을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방금도 질문하신 대로 노동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가 무효라든지 복직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유리한 판결을 받았을 때 사용자 측에서 항소상고해서 시간을 끌지 않도록 그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상용차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정리해고가 마치 태초부터 있었던 제도인 것처럼 여겨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무제한 허용되고 있지요. 정리해고를 저는 철폐하는 것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996년 이전에는 그런 제도가 한국 사회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정리해고를 사실상 이용해왔던 것은 실제로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죠.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정리해고의 폐지를 목표로 해서 요건을 대단히 강화하고 그리고 노동자의 동의가 없이는 다시는 이 정리해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리고 복직 약속이 있으면 당연히 복직된 것으로 보게 하는 정리해고 제도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자동차 문제와 관련돼서 몇 가지 제도적 대책들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도적 대책이야 얼마든지 법기술자들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룻밤이면 만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재벌 대기업의 기득권과 싸울 것이냐, 그것에 맞서서 서민들,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냐 하는 문제지요. 그런 점에서 참여정부에서 그 희망을 주시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한 좀 더 진지한 돌아봄이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2007년 말에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문재인 후보님께서는 강정주민들 대다수 동의했다는 보고를 받고 결정을 하셨는데 그 뒤에야 다수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강정 주민들께서는
그 2007년 그 예산 통과되기 한참 전에 이미 그해 중반경에 동의 절차 문제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여러분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참여정부 때 그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또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잘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정치의 핵심은 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께서 이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법안을 또 가로막은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4월 달에 이제 민노당하고 단일화를 해가지고 김석기, 이재연 두 의원을 국회의원을 만드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만에 그게 깨졌죠. 그 연대가요. 그러니까 아무 책임도 안 지고 당이 깨졌습니다. 연대가. 그러면 그때 두 당 연대를 할 때 뭐 한미 동맹을 폐지한다든지 주한 미군 철수한다든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 뭐 한미 FTA 폐지 이런 것을 이제 두 당 연대가 그 합의를 했는데 네. 이정희 후보도 또 사퇴해서 대선 연대를 한다는 것을 자꾸 얘기하는데 문호국께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 민주당이 추구하는 반지가 궁금합니다. 우선은 이 야권 연대는 이 가치가 같다고 판단되고 그리고 또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지난 총선 때는 이 새누리당의 과반수 의석을 이렇게 막기 위해서 우리 민주통합당과 그다음에 또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야권 전체가 이렇게 단일화 연대를 하라라는 것이 국민들의 뜻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거기에 따랐던 것이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 정치나 정당은 또 끊임없이 혁신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 혁신이 부족해서 국민들 꾸짖음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민주통합당은 그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민주노동당의 경우는 지금은 통합진보당이 되었습니다만 역시 혁신을 계속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정당이 된다면 저희가 연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런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정희 후보와 통합진보당은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지 않고 또 애국가도 부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나라에 대통령으로 출마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만약 이 후보께서 대통령이 된다면 광복절이나 국군의 날 행사 이런 그 국가적인 행사에 자주 참석해야 되는데 그때도 국민 의례를 거부하실 건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토론의 기본적인 예의와 준비를 갖춰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당의 의원님들 성함은 김석기, 이재연 의원이 아니시고 이석기, 김재연 의원님이십니다. 미안합니다. 네, 분명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문재인 후보께서도 민주노동당이라는 말 하셨는데 그건 저희 전신이고 저희 통합진보당입니다. 두 분 다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민주노동당 대표를 2년간 했지요.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도 했고 저를 못 보셨던 모양입니다. 제가 당 대표로서 국가행사에서 이런 국가 차원의 공식 의례들을 다 함께 했고 그 텔레비전에도 방송이 됐는데 왜 기억을 못 하시고 지금 이 질문을 하시는지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정확하게 아시고 질문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좀 질문 드리지요. 아까 이 직권상정 책임이 여야에 다 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18대 국회 MB 악법부터 시작해서 한미 FTA 날치기 광경을 우리 국회 본회의장에서 얼굴 마주보고 둘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마스크 쓰고 날치기 처리하셨죠. 직권상정 날치기의 책임은 당연히 여당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박근혜 후보가 당을 이끌고 계신 건데 사실상. 그런데 벌써 제주 강정 해군기지 예산, 국방에서 날치기 처리하셨잖아요. 벌써 집권도 안 해서 날치기. 저는 이게 도대체 새로운 정치인가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벌써 약속은 꼭 지킨다. 지킬 약속만 한다고 하셨는데 대형 유통마트 규제하겠다. 현수막 많이 거셨지만 골목상권 지키는 법 개정 지난번에 막지 않았습니까? 시장에서는 골목상권 지키겠다 말하시고 국회에서는 대형마트 지키신 거죠. 왜 약속을 하시고 벌써부터 안 지키시는 겁니까? 예,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 애국가를 불렀다 그러셨는데 그 당에 속해 있는 의원들 중에서 이제 그것을 거부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알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 그건 사실과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네, 준비를 잘 해가지고 오셨어야죠. 아니 그거는 뭐 신문에도 다 보도된 거를 여기서 아니라고만 해갖고 될 일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골목 상권 또 뭐 유통법 이 문제를 왜 반대했느냐 그러셨는데 뭐 민주통합당이나 또 정당들이 야당도 논의에 참여해서 이번 회기에 이것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상임연합에서도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정을 하고 있는 3일로 것입니다. 늘리는 안에 대해서 이번 회기에 통과시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것만 네. 그 상임연합회에서도 그 수용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하면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든지 그 통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새누리당만 합의하면 되죠. 야당이야 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조정이 필요한 거고 또 그 여야가 합의를 하면은 이번 회기에도 통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는 줄 아셨습니까? 아니, 확약을 하시죠. 예. 예. 근데 이런 네. 사정이 있는 줄 아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자, 제가 또 그리고 또 네. 제가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그 총선에서 민주통합당과 연대해서 후보 단일화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라든가 또 한미 FTA 폐지, 뭐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 이런 약속들이 들어 있었는데 이제 이게 깨졌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인데 총선 끝나고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이런 것이 정치가 불신을 받는 이유가 아니겠는가. 지금도 또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계신데 그렇게 되면 총선 때의 그 합의가 또 유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합의를 또 하시는 것인지 여기까지 궁금합니다. 듣겠습니다. 네, 마침 질문을 주셔서 고마운데요. 제주 해군기지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좀 멈췄는데 실제로 2007년에 첫 예산을 통과시키기 전에도 주민 동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좀 진지하게 민주당에서도 문재인 후보께서 좀 더 돌아보시고 해군기지 예산 반드시 중단시켜서 전면 재검토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박근혜 후보께 좀 말씀드리지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겠다, 여성 대통령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비정규직들에게 가장 효과가 있는 그리고 전체 850만 중에 60% 여성 비정규직들에게 효과가 있는 최저임금을 평균임금 수준으로 지금 이제 136만 원 정도 수준으로 올리게 하는 법 개정안을 가로막으셨습니다. 실제로 이 법안을 가로막는다면 양극화 문제인 여성차별을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거의 말로만 민중들을 이야기하지 빵 없으면 과자 먹으면 되지 이렇게 했던 마리 앙떼와네뜨하고 다른 다를 네.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새누리당 정부는 거의 뭐 비리백화점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의 측근, 친인척, 각도까지 모두 지금까지 합쳐서 47명이 비리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지금 박근혜 후보의 측근들 쪽에서도 벌써부터 좀 비리가 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선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홍사덕 선대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또 친박 동공천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만사 올통이라는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첫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하겠습니다. 국가청렴위원회를 다시 독립을 시키겠습니다. 정치검찰 확실하게 청산하고 개혁하겠습니다. 역대 정권마다 반복되어 온 권력형 비리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특별감찰관제하고 상설특검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은 영구히 격리시킬 생각입니다. 부정하게 받은 돈의 30배 이상 배상을 하고 또 향후 20년간 선거에 나오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법을 바꿀 것입니다. 권력형 비리 반드시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또는 뭐 해외도피 비리자금 추적 환수, 제도 손질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가장 큰 문제가 대통령 측근 비리, 친인척 비리입니다. 박근혜 후보께서 권력형 비리 근절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평생 권력형 비리, 작물로 월급 받고 지위 유지하면서 살아오신 분께서 말씀하시니까 솔직히 저는 잘 믿기진 않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쓰던 돈이라면서 박근혜 후보에게 6억 원 줬다고 스스로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당시
당시 음마 아파트 30채 살 수 있는 돈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돈 어디서 나왔습니까? 박정희 유신 정권이 재벌한테서 받은 돈 그거 아닙니까? 박근혜 후보가 이사장이었던 정수장학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가재건 최고회의 동원해서 김지태 씨 협박해서 뜯어낸 작물 아닙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영남대 빼앗았고 박근혜 후보가 물려받아서 28살 때 이사장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친인척 비리 없었던 대통령 없었습니다. 전두환 본인 형님 모두 감옥 갔고 노태우 본인이 갔고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 감옥 갔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그조차 형님이 감옥 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형님 감옥 갔고 온 가족 비리 연루됐습니다. 이제 이런 일 되풀이하지 말아야죠. 새누리당 비리 굉장히 많은데 저지르면 다 박근혜 후보 지지율 지키느라고 다 꼬리 자리게 하잖아요. 이제 즉시 측근비리, 친인척 비리 드러나면 즉시 대통령직 사퇴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실 의향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의지를 피력하셔야만 더 이상 어떤 측근이나 친인척도 비리 안 저지른다고 생각합니다. 약속하십시오. 당선된 뒤에 측근비리, 친인척 비리 드러나면 그에 대한 책임지고 대통령직 즉각 사퇴 약속하시겠습니까? 근데 뭐든지 뭐가 드러나면은 후보를 사퇴한다. 뭐 대통령직을 툭하면 사퇴한다. 그런 거는 저는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치 공세를 하실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제도가 확실하게 마련이 됐는가. 또 그것을 갖다 얼마나 성실하게 의지를 갖고 실천을 하는가 그런 기강을 확립해 놓는 게 대통령의 임무지 툭하면 나 대통령 관두겠다 툭하면 후보 사퇴하겠다 그거 얼마나 무책임한 일입니까? 저는 그런 거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또 6억이나 이런 거에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아버지도 그렇게 이제 흉탄에 돌아가시고 나서 어린 동생들과 그 살 길이 막막한 상황에서 이런 거 아무 걱정이 문제가 없으니까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겠다 할 때 뭐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또 그거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식도 없고 또 아무 그런 그 어떤 가족도 없는 상황에서 나중에 그것은 다 사회에 환원을 할 것입니다. 또 예. 정수, 예. 예. 또 말씀하셔도 됩니다. 17초 남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정수 장학회나 또 영남대 문제도 전부 그렇게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 우리 이정희 후보께서는 오늘 아주 작정을 하고 네거티브를 어떻게든지 해서 이 박근혜라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이번에 좀 내려앉혀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답변을 시간을 다 소진하셨고요.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이 고위공직처 비리수사처보다도 더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 이정희 후보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어떤 제도가 어떻게 도입되는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도 안 만들어 봤습니까? 근데 다 피해 나갔죠. 그리고 다 유명무실하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누리당이 온갖 가지 비리 사실 지난번 뭐 현영희 의원 공천 비리부터 시작해서 매관매직 어지간히 많지 않았습니까? 다 잘라내지 않았습니까? 왜들 그럽니까? 박근혜 후보 지지율 떨어지면 안 되니까. 박근혜 후보 대통령 당선시키려고 다들 알아서 제명시키고 사퇴하시고 그렇게 한 거죠. 문제는 박근혜 후보의 의지입니다. 지금은 알겠습니다. 이정희 후보의 답변 시간이기 때문에 이정희 후보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역사상 정말 고통스러운 역사죠. 어떻게 한국 정치의 역사상 비리로부터 자유로웠던 대통령이 한 분도 없었습니까? 그래서 정말 고리를 끊으시라는 겁니다. 결심을 확고하게 하신다면 이제 지금 그렇게 박근혜 후보가 아무리 당을 잘 해보려고 하셨다는데 그런데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는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지만 비리들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이때 필요한 건 이겁니다. 당신들이 단 한 번이라도 이제 비리를 하면 내가 사퇴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야 내가 희생해야 이 비리의 고리가 끊겨지지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하고 던지시라는 겁니다. 그게 역사에 대한 기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떠십니까? 예. 자, 이것은 규칙상 상호 질문을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방금 이 박근혜 후보께서 이 상설특검이 그리고 또 특별감찰관제가 우리 야당이 주장하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보다 더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는 박근혜 후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난 18대 국회 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립 법안을 제가 대표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의견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몇 남았는데? 답변 그것으로 종료하시겠습니까? 네, 재벌과 권력의 유착이 이 권력형 비리의 핵심입니다. 관료들이 재벌 편 들고 서민 자꾸 외면하는 이유가 정경유착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벌의 상징 삼성이 법조계, 정치인, 언론계, 학계뿐만 아니라 관료까지 관리했다는 것은 상선 법무실에 근무했던 김용철 변호사 증언으로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 실체가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자들은 줄줄이 승진했던 것도 또 사실입니다. 관료들이 거리낌 없이 삼성 돈을 받는 이유는 삼성 돈 안전하다 이 생각 때문이라 그럽니다. 받아도 들통이 안 나고 혹시 발각이 돼도 삼성이 일자리 만들어주는데 그 안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수십 년 삼성 돈으로 골프 치고 삼성에서 돈도 받고 이런 관료들이 삼성 편 드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합니다. 문재인 후보께 제가 제안 드리는데요. 삼성 장학생들이 참여정부로 집권 초기부터 장악했다 이런 말씀들이 사실 있습니다. 삼성을 그대로 두면 저는 공정한 사회 우리가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집권하시면 고위직 관료를 임명할 때 삼성 장학생인지 아닌지 꼭 검증을 하시고 시스템 만들어서 삼성 장학생 고위직에서 제외시킨다는 약속 국민들께 이 자리에서 해주십시오. 문재인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이 삼성 장학생이 참여정부를 장악했다라는 것은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참여정부가 재벌 개혁에 대해서 제대로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반성을 하면서 우리가 다음 정부의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는 재벌 개혁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누리당 정권 5년 동안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앞선 정부들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대결 정책을 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북관계에서 가장 책임 있는 태도는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으로 합의된 7.4남북 공동성명, 또 91년 노태우 정부 시절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대통령의 6.15 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14선언까지 모든 남북 간의 공식 합의를 존중하고 일관되게 이행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가장 기본되는 그 합의의 원칙들은 비방중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합의 파기 세력입니다. 통합진보당은 합의 존중 세력입니다. 14선언의 일부 내용만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폐기, 평화협정 체결을 비롯해서 14선언에 담긴 모든 내용을 준수하고 이행하겠습니다. 그래야 14선언에 담긴 경제협력도 원만히 진행되고 발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철광석을 수입해 옵니다. 배로 한 달 걸립니다. 그런데 북의 철광석 매장량이 세계 9위입니다. 육로로 반나절이면 옵니다. 통일로 가는 길에서 남북 화해와 협력이 만들어낼 새로운 한반도 상상해 봅니다. 우리 경제의 활로가 여기 있습니다. 6.15 선언, 14선언 이행 의지를 확고히 정부 차원에서 밝히는 것에서 남북관계 해법이 있습니다. 우리 그 대북 정책은 이 남북 간의 그 화해를 넘어서서 우리 경제의 어떤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어떤 찾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의 문을 다시 열겠습니다. 기존의 남북 기본 합의서, 6.15 공동선언, 그리고 14선언 등 합의들을 이행하고 개성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성공단 활성화,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서해 평화협력지대 설치 이런 거 다시 재개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안보를 굳건하게 하는 토대 위에서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한반도 합쳐서 8천만 시장과 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남북관계 발전과 북핵 문제 해결 동시에 병행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북한이 또 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은 국제적으로도 더욱 고립될 것입니다. 저의 대북 정책은 안보를 튼튼하게 하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 관계를 정상화시키자는 것입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상입니다. 북한과 대화하겠습니다. 대화하는데 전제 조건은 없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하면 또 정상회담도 할 수 있습니다. 남북 간의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별도로 지속하겠습니다. 또 경협과 사회 문화 교류도 확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북
간의 신뢰가 쌓이고 또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이 되면 국제사회까지도 참여를 하는 대규모 경협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안보 무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분 다 쓰셨습니다. 예, 저는 그 진짜 평화와 또 가짜 평화는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퍼주기를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확고한 그 안보의 바탕 위에서 정말 도발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큰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이런 그 강력한 억지력과 또 한편으로는 그 신뢰를 구축하는 이런 노력이 병행돼서 얻어지는 평화여야 진짜 평화지, 퍼주기를 통한 그런 그 유지되는 평화는 가짜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10월에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사실이라면 박수 쳐드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NLL은 영토선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목숨을 걸고 NLL을 수호한 장병들에 대한 모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의 책임을 그 우리 정부에 돌리는 그 트윗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천안함 폭침 또 연평도 포격에 대한 북한의 책임에 대한 이정희 후보의 입장은 무엇인지, NLL은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영해법이 처음으로 제정됐는데요. 그때 서해 5도 구역에는, 수역에는 그 영해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지도가 붙어 있다는 걸 확인을 한번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박 후보님 말씀을 들으면 공동 어로구역이나 서해평화협력지대, 이것이 14선언의 핵심인데, 임기 집권을 만약에 하시더라도 임기 내에 도대체 이걸 만드실 수 있을지 영영 못 만드시는 거 아닌지 싶습니다. 남북이 계속 입씨름을 하다가 충돌을 되풀이하다가 임기를 보내는 게 사실 MB 정부가 했던 거 지금 실패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유신 시대 이 대결 상황의 그 대결 논리에 얽매이신 분께서 한반도를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여준 금단의 섬을 조금씩이라도 마음으로 넘어가는 그 결단력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줬습니다. 금단의 선을 넘는 것이 앞으로 많은 국민들이 또 오가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그 군사분계선 위에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통일의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어갈 대통령이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박근혜 후보는 너무나 부족함이 많으시다 생각하고, 자격이 이미 구시대의 그 유신시대의 그 사고가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닌가, 자격이 좀 없으신 것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정희 후보, 박근혜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박근혜 후보 그 7.4남북 공동성명을 정권 유지에 악용한 것이 유신 독재 아닙니까? 박근혜 후보는 공보물에도 전 퍼스트 레이디라고 쓰셨다면서요. 유신의 퍼스트 레이디셨죠. 엄정한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사회라면 이런 분이 남북 화해를 해야 되는 대통령 자리에 나선다는 것, 이거 맞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무자격자로 판정받아야 옳고요. 그런데 이 자리에 와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박 후보님 대북 정책에는 기존의 남북 합의를 승인하고 이행하겠다 분명한 언급이 없으시더라고요. 이전의 합의의 세부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가겠다 이런 말만 있으신데, 상호 비방을 중지하겠다는 7.4 남북 공동성명 지키실 겁니까? 집권하면 북과 만날 수도 있다, 만나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북의 체제를 비난하는 풍선을 날려보내서 평양상공에서 터지게 하는 반북단체 손수 격려하셨잖아요. 그런 대통령과 북의 당국자 사이에 만남이 이루어질까요? 14선언 공동 어로수역 어떻게 만드실 겁니까? 가장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7.4 성명부터 14선언까지 모든 합의 온전히 이행하고 승계하실 1분 것인지. 다 쓰셨고요. 박근혜 후보의 답변 그동안 그 제가 여러 번 인터뷰를 통해서 그 남북 간의 어떤 그동안의 합의 본 것에 대해서는 역대 정부가 한 것은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부터 기본적으로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을 한 번도 보지를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14 행동이 다르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박근혜 선언 후보의 답변 같은 시간입니다. 것인 경우에는 또 이 이행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또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 것도 있고, 또 그 헌법 정신에 또
그 어떤 합치가 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검토할 사항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역대 정부가 남북 간의 합의를 본 것은 상호 존중과 평화를 위한 것이 기본 정신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져야 된다. 그래야 또 다른 약속도 할 수가 있지 않냐 하는 것이 그 저의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동안 그것을 한번 예, 지금 박근혜 후보의 답변 시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그런 바탕 위에서 예를 들면 NLL 같은 문제도 그동안 그 역대 정부가 또 남북 기본 합의서에도 쭉 그것은 우리의 해양 휴전선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고 또 북한도 그것을 존중한다고 했기 때문에 영해법을 예, 꼭 보십시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 가운데 14선언을 첫 손에 꼽습니다. 큰 진전 이루셨습니다. 정권 교체가 된다면 즉시 14선언 이행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북미 관계에 근본 변화가 없는 한 남북 관계는 늘 위험 요소들이 있지요. 심지어 노무현 정부 초기에 보수 세력이 공격해와서 대북 송금 특검 하라고 밀어붙이는 바람에 남북 관계 진전 또 중단된 일도 또 있지 않았습니까? 어려움도 겪었죠. 정권 말기에야 14선언이 나온 것이 이 14선언 이행이 어려워진 중요한 배경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정권 교체가 된다면 지난 시기처럼 보수 세력 공격 흔들리지 마시고 남북관계 위기 요인들을 침착하게 관리하고 돌발 요인이 일어나더라도 화해 협력은 지체시키지 않고 진전시키겠다. 이런 의지가 분명하게 보여져야 국민들께서 좀 더 실제로 이제는 진전되겠구나 기대라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 대북 송금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 남북 관계를 열기 위한 그런 아주 통치권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었는데 거기에 사법적 잣대가 이렇게 들이댄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북 송금 특검 때문에 남북 관계가 오랫동안 나빠졌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참여정부 출범 이전에 이미 발생했던 북핵 문제 그 해결이 있어야만 이 남북 간의 정상회담 같은 가능했기 때문에 북핵 문제를 육자회담으로 먼저 해결한 후에 정상회담을 하느라고 그 시기가 늦어졌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14선언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다음 정부에서 확실하게 북한과 함께 다시 협의해서 실천하고 이행할 것입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밝혀서 국민들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통합진보당에서는 지난번에 보니까 이게 북한도 위성 발사의 자유가 있는데 왜 북한에 대해서만 그것을 비난하고 못하게 하는 것이냐 그런 말을 하는 것도 한번 들은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먼저 중요한 건 저희 말씀드린 것을 정확하게 파악했으면 좋겠는데요. 북이 계속 실용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지난 천안함 사건도 그렇지만 북은 계속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남쪽 정부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조사를 했는데 국회에서는 결과 그 조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 계속 말씀을 하시고 북의 책임이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지금 14선언을 살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런 위기 상황이나 또는 대치 상황에서도 14선언은 살아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 북과 관계에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그 주변 국가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특수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남북 간에 여러 공식 합의가 있었고 어떤 문제들도 우리가 함께 대화해서 풀자. 이 얘기는 이미 92년부터 합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좀 더 아예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대화의 자리를 열고 거기서 정말 위성이냐 아니냐 문제가 있으면 이건 좀 다시 좀 논의해보자. 우리 지금 좀 불안하다. 이렇게 14선언을 살리는 방향으로 지금 정부가 풀어나가는 것이 저는 현명하다고 보고 그렇게 갔을 때 통합진보당은 여기에 대해서 적극 협력하겠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동북아의 최대 현안인 이 북핵 문제는 강력한 억지와 또 다양한 협상을 통해서 풀어가겠습니다. 둘째로 한일 간의 첨예한 역사 갈등 이것도 지혜롭게 대처하겠습니다. 먼저 무엇보다 일본의
올바른 역사 인식이 필요합니다. 또 과거를 넘어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폭넓은 사고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셋째로 한미 동맹은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한중 동반자 관계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외교의 기본은 나라의 주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충성혈서를 써서 일본군 장교가 된 다카키 마사오. 누군지 아실 겁니다. 한국 이름 박정희. 해방되자 군사 쿠데타로 집권하고는 4대 매국 한일협정 밀어붙인 장본인입니다. 좌경 용공으로부터 나라 지킨다면서 유신 독재, 철권 휘둘렀습니다. 뿌리는 속일 수 없습니다. 친일과 독재의 후예인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1년 전 한미 FTA 날치기에서 경제주권 팔아넘겼습니다. 대대로 나라 주권 팔아먹는 이들이야말로 애국가 부를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날치기 한 뒤에 애국가 부르면 용서됩니까? 한미 FTA 날치기에 동참한 사람은 국정 책임지겠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주권 포기하고 무슨 염치로 헌법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는 취임 선서할 수 있습니까? 한미 FTA로 농산물 전면 개방되고 한중 FTA까지 추진되니까 농민들은 이제 농사 그만 지으라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형 유통마트에 무너지는 중소영세 자영업자의 생존, 한미 FTA 때문에 지킬 수 없습니다. 통상협정 밀어붙이는 것 막기 위해서 통상절차법 제정했지만 중요한 것은 외교통상 문제도 국민이 말하면 듣는 대통령의 자세입니다. 농사 지어봐야 빚만 지는 농민들이 FTA 때문에 죽겠으니까 그만둬라 말하면 일단 농업만이라도 FTA에서 제외시키겠다는 판단을 대통령이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외교의 기본 방향은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외교, 그리고 그것을 동북아시아로 확산시키는 그런 평화선도 외교입니다. 미국하고 동맹을 강화를 하면서 상호 호혜적인 관계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고 또 한편으로 중국과 경제 협력을 또 더 심화시켜 나가면서 동아시아 국가들과 조화롭게 협력하는 균형 외교가 그 평화 외교의 수단이 되겠습니다. 새누리당 정부는 한미 관계에만 매달리는 그런 아주 편중 외교로 한중 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뿐만 아니고 또 한일 관계도 아주 악화가 되었습니다만 한일 관계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동북아 외교의 과제는 내년이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제는 육자회담을 재개해서 북핵 문제와 또 이 평화체제 이 부분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핵을 완전하게 폐기시키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미 관계, 북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 국가 소송 제기했습니다. 소송 4년쯤 걸린다 그러고 한국 정부가 행정력 지금 쏟아 부어야 됩니다. 일개 투기 자본에 지나지 않은 론스타가 한국 금융정책과 조세정책에 멱살을 잡은 것이죠. IMF로 헐값에 외환은행 인수해서 이미 투자 원금 넘는 수익을 빼내간 론스타 아닙니까? 국민들은 먹튀라고 부르죠. 투자자 국가 제소 제도가 없었다면 아마 론스타가 한국 법정에 감히 손에 물어내라 이렇게 소송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투자자 국가 제소 제도가 있으니까 이제 외국의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에 한국을 끌고 론스타가 가버린 거 아닙니까? 박근혜 후보는 이런 그 ISD 규정을 FTA에 그대로 두어도 된다고 보십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FTA 처리 국회에 압박할 때 ISD 규정 재개정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통상교수법은 아무것도 안 하지만요. 빨리 ISD 재협상이라도 해서 이 규정들 삭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표준 약관이다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냥 소송당하고 행정력 쏟아붓는 거 당연하게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겠습니다. 예, 그 론스타의 그 ISD는 사실은 한미 FTA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한 벨기에 그 투자 협정 거기하고 관련이 된 거지. 그래서 전혀 한미 FTA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이거를 또 한미 FTA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또 그 표준 약정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 약관이다. 근데 실제 국제 사회에서 그 투자 협정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국가들이 그 ISD를 기본으로 이렇게 갖고 있고 또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투자 협정에도 ISD가 거의 대부분 들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또 정부에서도 약속했듯이 다시 논의할 수가 있다. 재협상을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 문제하고 관련된 건 아니지만 이정희 후보는 계속해서 이제 단일화를 그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단일화를 주장을 하시면서 또 이런 그 토론회에 나오셔가지고 나중에 또 후보를 사퇴하게 되면은 국고 보조금을 그대로 또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그 도덕적인 문제도 있는데 단일화를 계속 주장하시면서 이렇게 또 토론회에도 나오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주제가 외교와 관련된 점이니까. 예. 네, 대단히 궁금하신 것 같아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기 위한 겁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진보적 정권 교체를 해낼 겁니다. 자, 제가 아까 뭐 말씀하신 거에 지적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번에 론스타가 한 벨기에 투자보장 협정에 따라 소송 냈다고 제가 처음부터 사실 그동안 언론에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여차하면 론스타가 한미 FTA에 ISD도 활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론스타 사원이 이제 있는데 거기 미국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FTA, ISD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겁니다. 이 ISD 제도라는 것이 론스타가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몇 군데 소송을 내도 됩니다. 몇 군데 법정에 소송을 내서 그중에 하나만 이겨도 배상금을 받아갑니다. 실제로 사례가 있었습니다. 미국 투자자가 네덜란드 회사를 경유해서 체코 공화국의 미디어 회사에 투자를 했다가 손해봤다고 소송을 냈거든요. 근데 몇 군데를 미국과의 협정에 근거해서도 내고 네덜란드 협정에 근거해서도 냈는데 한 군데서 이겼어요. 한 군데서 지고 체코 공화국이 배상금 물어줬죠. 소송 비용 $10,000,000 부담했죠. 이게 ISD 위험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박근혜 후보께서 이명박 대통령도 ISD 규정 재개정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ISD만큼은 FTA에 그대로 두지 않겠다. 이건 재협상하겠다.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한미 FTA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MB정부 이미 형님께서 본질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이명박 대통령이 뼛속까지 친일이고 칩니다.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다음 정부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또 박근혜 후보께서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일본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대부분의 정치하시는 분들은 미국과는 또 한미동맹, 또 군사동맹, 또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지금 일본이 이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일본이 그냥 미국은 반대하는데 일본이 나서서 우리나라하고만 뭔가 추진하는 이런 게 아니라 결국 미국이 한미일 삼각동맹 만들려고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정말 우리가 자주적으로 또 평등하게 그리고 동아시아의 아팠던 역사적 상흔들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기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한일 관계에는 반일 감정의 국민들이 많으니까 막 몰아나가고 한미 관계는 불안하고 또 이거는 지켜야 된다고 보니까 움츠러들고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엇이든 사안에 따라서 자주적이고 평등하게 호혜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노력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균형 외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부산 사상구 엄궁동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갔습니다. 거기 중소상인들을 뵀는데 문 후보님 지역구 주민들이시기도 합니다. 트럭 한두 대, 직원 한두 명 이렇게 식자재 납품업 해오시던 분들인데요. CJ나 대상 같은 대기업이 진출해서 이제 다 망하게 생겼다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대기업이 납품업을 장악하면 결국 나중에 자기 회사 제품만 공급하고 중소기업에서 만드는 그런 제품들은 된장고추장 이런 것들은 결국 납품 안 할 거 아니냐. 생산 중소업체까지 다 죽을 거다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이 식자재 납품업을 선정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미 FTA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둘 수 있다는 규정
없는 거죠. 국가가 납품받는 그런 정부 조달에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 일반 인간 음식점들에 납품하는 것에는 중소기업만 좀 해라. 이런 규정을 한미 FTA에서 못 두는 거예요. 예, 이게 한미 여기까지 FTA 네거티브 질문 리스트죠. 듣고요. 문재인 그래서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이 네거티브 리스트의 위험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우선 이제 수산물 도매 시장의 경우에는 그 공산품에는 해당이 없고, 지금 이제 농수산물을 취급하기 때문에 이 대기업들이 식자재 납품 시장에 진출해서 이 사람들의 영업을 침해하고 위축시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이 식자재 납품업은 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만한 아주 전형적인 업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 강대국 사이에 균형을 맞추겠다. 이런 그 동북아 균형자로는 그때 그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됐고 또 한미 관계에 있어서도 엄청난 손상을 가져왔고 우리 국익에도 손상을 끼쳤습니다. 문 후보께서는 그 균형 외교와 또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 그러니까 지금 문 후보가 주장하시는 균형 외교와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균형 외교는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그대로 중시하고 굳건하게 하면서도 중국하고 경제협력관계를 더 심화시키고 그리고 러시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주변 국가들하고 관계도 균형 있게 그렇게 외교를 해나가겠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것이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반대하시는 입장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재협상 촉구 결의안이 잘못된 것인지 그런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는 재협상 없이 지금 FTA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 5년을 심판하는 장입니다.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면 바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들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심판받고 반성해야 정치가 발전합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괜찮았습니까? 똑같은 5년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면 저 문재인을 선택해 주십시오. 새 시대를 여는 첫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의 마지막 정치 여정을 국민의 삶과 함께하고 또 모든 분들이 꿈꾸는 나라를 만들어서 보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토론 보시니까 조금 더 활발한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시지요? 다음에는 규칙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후보께서 오늘 토론회에서 하신 말씀 세 가지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선 전에 통과시키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6억 원.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 받았다는 6억 원 사회 환원하겠다. 나중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대통령 선거 치르기 전에 하셔야 진심이라는 거 국민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선 전에 환원하십시오. 세 번째로 측근비리 고리를 끊으려면 본인 사퇴 약속으로 의지를 보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답을 안 하셨습니다. 선거 떨어지면 정계 은퇴한다고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 결심으로 비리 끊는 대통령 되겠다. 분명하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 사회 1번 아니면 2번 뽑았습니다. 하지만 사회를 변화시킨 힘, 아이디어 어디서 나왔습니까? 3번에서 나왔습니다. 저희가 네. 경제민주화, 무상교육, 무상의료 10년 만에 눈앞의 일로 만들었습니다. 기호 3번 지지하는 것,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선택입니다.